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저희 매니저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듣다가 나가시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예, 과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예,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하시다 보면, 예, 좀 더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준비한 내용들 잘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인데요. 다들 바쁘셔서 정확히 4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다만 이제 저도 나름대로 좀 이제 좀 욕심을 내보면 워낙 요즘 리더십에 대한 도전 요인도 많고 또 환경의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리더 역할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 시간은 짧지만 최대한 많이 좀 이렇게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강의 슬라이드는 좀 많이 준비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별도의 그 공개 과정에서 만날 기회를 또 갖게 되겠습니다만, 그 함께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강의를 좀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간 대비 슬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각 슬라이드별로 좀 핵심적인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공개해 드리지 못하는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지금 여기 표지에도 있는 것처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고요. 또는 뭐 너무 디테일하다 싶으시면 제 메일 주소로 간단한 질문 해주셔도 좋고, 또 오늘 당장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마음 가져주시고, 예, 또 귀한 시간인 만큼 한번 좀 달려보죠. 네. 음,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뭐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적어 놨는데, 국내 대기업에서 일을 많이 했고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간의 공부한 내용들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우리 현장에서 리더분들이 고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좀 신선한 그리고 엣지 있는 그 인사이트를 좀 드려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주 연구 분야는 여러분들 늘 아시는 리더의 권한위임 아니면 구성원들한테 권한위임을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지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구성원들이 뭐랄까요, 이 마음의 어떤 힘을 얻어서 정말 몰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게 두 번째고요.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리더들이 이렇게 권한위임의 속성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들, 이런 한 세 가지 관례로 연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제 프로필인데요. 뭐 어디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 리더 생활 하면서 리더를 좀 더 리더 역할을 잘 해보기 위해서 뭐 석사 공부를 시작했고요. 또 그때 또 귀한 인연을 만나서 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거쳐서 리더십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 모교에서 지금 박사과정 지도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숙명여대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석박사분들과 고민을 같이 나누면서 강의하고 있고요. 전문 분야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리더분들께서 실제 이렇게 리더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목표하는 바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엣지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제 주요 컨텐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좀 생소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주요 기업들하고 지금까지 고민해 오면서 또 제가 또 오랫동안에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그 해법을 지금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도전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논문을 쓰고 게재시키는데. 왜냐하면 이런 논문들을 이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계시거든요. 뭐 제가 볼 땐 좀 아쉽습니다만 우리 심사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 그리고 새로운 것은 좀 이렇게 거부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어쨌든 엣지 있는 논문을 써서 어려움들을 리더분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해드리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슬라이드 왼쪽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조직을 떠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뭐
운이 좋게도 좋은 회사들과 계속 협업하면서 강의, 코칭, 워크숍 등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아카데믹 차원에서 이제 학회 봉사 활동 또는 뭐 우리 학교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 좀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제가 쭉 리더십을 다루었던 연구들, 우리나라 학술지 목록들이고요. 다음은 이제 일반 학술지 목록들입니다. 올해 안에 한 30편 정도 논문이 나올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진중하게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개발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인데요. 간단하게 보시죠. 보통은요, 리더십 하면 이렇게들 생각하셔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피드백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랜 투 C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오랫동안 심각하게 리더십을 고민해 보니까 저희 연구실에서는 좀 더 이것을 확장적으로 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행위를 설계할 때는 그 설계의 어떤 그 앞단계에서 리더십의 대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즉 팔로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게 기본이 돼야 되겠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받았으면 그 피드백에 대한 수용과 재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준 팔로워들 또는 주변의 관계자들과 함께 나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내가 어떻게 피드백을 잘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팔로우들하고 이해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리더의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정확히 팔로우들이 모르기 때문에 리더가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때로는 잘하려고 했던 것이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성원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구성원과 나의 관계, 또 리더십 관점에서의 통합, 그다음에 새로운 균형 이런 것들을 준비한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어떤 액션은 여기서부터 리더 본인에 대한 클리닉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연구실에서 한 15년, 20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여기 자기 동기화 보시면요. 혹시 요즘 앞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그 조직에서 리더십 포비아라는 말 점점 많아지고 있죠. 즉 팔로워들이 리더에 대한 선망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제 연구에서도 객관적으로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야, 리더 시켜주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했었는데 그렇잖아요. 요즘은 물어봐야 돼요. 리더 할래 말래. 물론 조직에서 이렇게 실제로 물어보는 케이스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빗대어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현재 리더든 곧 리더가 될 사람이든 방금 리더가 됐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자기 동기화가 돼야 돼요. 우리 리더분들, 팔로워들 대상으로 항상 고민인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 동기부여시킬까 고민이잖아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인 사람, 리더 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리더십 발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한 동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요즘 어때요 근데? 리더분들, 이미 리더이신 분들 이 동기가 점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셔요. 만만치 않거든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한 리더를 바라보는 팔로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리더에 대한 선망성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리더십 개발 프로세스는 대략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중에 사이사이에 지금 빨간색 포인트들이 있죠. 이런 포인트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이쪽이에요. 아까 이쪽에 피드백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출발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 구성원들이 보았을 때 겉으로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본다 그러면 리더가 어떤 리더십 행위를 설계할지, 계획할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실행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헛수고가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고 뜻밖의 좋지 않은 결과로 오히려 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생각하는 리더십 개발 프로세스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사이사이에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어떤 그 개념들 이렇게 나름대로 계속 쭉 정리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뭐 셀프 어웨어니스라든지 완벽주의라든지 그죠? 그 사이사이에 리더가 고려해야 되는 주변 여건들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대상 요즘 가장 핫한 주제가 또 있죠. 그죠?
뭐 그냥 우리가 쉽게 MG 이런 얘기 하는데요.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행위를 설계할 때 그 과정에 또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고요. 공유와 설득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네, 우리가 요즘 또 뜨거운 주제 원 온 원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공유와 설득 차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또 리더십을 실행한 다음에 그죠? 네, 이 피드백을 받는 과정, 또 피드백 받은 후에 또 이렇게 재학습하는 그런 과정에서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과 균형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죠. 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 리더분들이 현장에서 리더십 발휘하기가 참 힘들다. 골치 아프다. 우리 팔로워들이 그런 리더를 보고 아우, 저 힘든 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슬라이드 한 장만 보더라도 그냥 이해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리더분들의 역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사이사이 또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의미 또 사명감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실무자분들과 고민하고 솔루션을 나누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 환경 변화, 리더십의 환경 변화는요, 리더십의 환경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게 팔로워지 않습니까? 그 팔로워들의 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지 잠깐 살펴보고요. 또한 이러한 리더십 대상의 변화 그리고 환경 변화 사이에 있어서 그죠? 굉장히 많은 역동과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우리 리더십의 딜레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또 살펴보고 결국은 정체성인 것 같아요. 오늘날 리더한테 요구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또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권한위임의 속성을 가진 리더십은 이쪽과 관련이 있다. 여기 파티시퍼티브 리더십이라고 있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장표에 대해서는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공개 고위 교육에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좀 더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리더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혁신 또는 이제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그 다음에 리더십 대상인 우리 팔로워들에 대한 혁신, 이걸 통해서 조직 문화를 혁신하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리더의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굳이 정해보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일하는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로 가지고 있는 메인 컨텐츠와 어떤 컨셉은 이런 쪽입니다. 우리 블루윈의 변화 모델의 기간 근본을 두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변화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참여적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원과 권한을 공유하는 실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가 주로 강의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 조직 문화로 일하는 방법으로 정착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 애자일 협업 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참여적 리더십이 뭔지를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개념은 심플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인 의사결정, 그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약간 중요한 것까지, 뭐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 이런 거 아니고요. 리더의 일상에서 리더가 팔로워간 사이에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면서 적정 수준 참여시키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참여적 리더십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즘 리더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고 판단해주기가 참 어렵죠.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만 너무 바라보고 의존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참여적 리더십과 의사결정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같은 속성, 즉 리더가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을 주도한다는 속성이 있고요. 이것을 리더십 스타일로 보면 참여적 리더십이고요. 리더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 방식 중에 고르는 그 하나의 메뉴로 보면 참여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 근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잘 알고 계신 그 랜시스 리커트의 리커트 척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관리 체계를 4개로 구분했는데 그중에 네 번째 시스템 4에서 참여를 다루고 있다.
근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우리 리더십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리더십 이론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상황 적합론 그리고 규범적 결정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참여는 어디에서 다뤄졌냐면 규범적 결정론과 관련해서요. 상황의 속성을 잘 반영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면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권한위임의 속성을 가진 참여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설명한 연구들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시킴으로써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 하나는 사회교환 이론이죠. 리더가 나한테 좋은 것을 주니 팔로워들은 좋은 것으로 되갚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구성원들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원리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그러한 이론적 근거들을 제 논문에서 직접 적용해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것들을 합쳐보면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참여가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크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즉 마음에 힘을 주어서 즉 직원들로 하여금 자율성, 유능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또 하나는요. 리더에 대한 신뢰를 키움으로써 즉 리더의 관계성을 높여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은요.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 욕구입니다. 결국은 의사결정에서의 구성원과 함께 참여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리더십 스타일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좋은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를 이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리더십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그것이 혁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혁신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이런 얘기 길게 할 필요 없죠. 조직은 생존해야 되고요.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가능하다면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변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건 늘 우리 사장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죠. 부문장님들이. 네. 귀가 따갑죠.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조직의 모습, 우리 리더 입장에서 봤을 때 조직의 중간층,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조직은 어떨지 한번 휙 볼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딱 보시면 네.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퇴사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전혀 새로운 방식을 일상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많이들 퇴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국이 더 그렇고요. 국내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이동이 없었어요. 왜요? 네, 우리는 그렇게 경력 이동성, 그죠? 그 고용에 대한 어떤 경직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표를 몇 장 쓰고 다녀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대퇴사는 못하지만 일단 출근은 해.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아. 그죠?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만큼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나는 뭐가 될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죠? 직장이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나? 내 삶을 직장이 평가하나? 이런 고민들이 많죠. 하지만 겉으로 모습은 아름답게 또 좋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무리 조직과 리더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도 겉으로는 방긋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또 꼭 그렇지만 않죠. 하지만 뭔가 읽고 이 아쉬움 또는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데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하죠. 예. 뭐 이런 상황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이미 퇴사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지만 혹시 리더분들이 나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심각한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조용한 사직에 대해서요. 2023년이죠. 벌써 국내도 이런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만큼 또는 저 이상으로 부지런한 연구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논문도요. 교수님 쓰신 게 아니에요. 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직원들이 조용한 사직? 회사는요. 가만두지 않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 해고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강하게 나가는 거죠. 자, 재택근무 끝났어. 들어와. 일이 더 복잡해졌네. 코로나 동안에 우리 회사가 성장은 그냥 더 어려워졌어. 자, 빡시게 간다. 이제 맞대응하고 있죠. 외국의 사례이지만 국내 마찬가지죠. 뭐 굳이 이야기하면 올마트? 우리나라는 이마트. 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해고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일하시면서 강의 듣고 계시는데, 자, 뭐 주변 상황 잘 보시죠. 네 번째 이슈는요, 좀 오래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네, 몇 년 전이죠. 주 52시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일만 열심히 했던 세대였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지금은요, 일도 하는 세대예요. 뭐요? 선택지예요, 일은. 그죠? 워크라이프 밸런스 얘기 많은데, 그것도 벌써 좀 오래된 얘기고요. 일은 내가 선택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팔로워분들이, 리더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뜨끈뜨끈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산일 수 있습니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이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자를 써서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조직에는요, 계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사할 때 서류로 쓰는 고용계약이 있고요. 조직에 들어오면서 그 고용계약을 쓰면서 직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계약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계약은요, 달리 말하면 조직 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주관적인 기대예요. 주관적인 기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회사가 직원한테는요, 고용계약대로 일하라. 주는 돈만, 그러니까 돈 주는 만큼 일해라. 직원들은요, 받는 만큼 일한다. 그런 거죠. 요즘 뭐가 중요해요? 개인은 개인이 중요해요. 조직도 중요하지만. 조직은 뭐예요? 조직이 살기 위해서 개인이 필요하다. 개인은 뭐예요? 내가 살래니까 내가 조직에 있는 거야. 밑에는 또 설명 필요 없죠. 결국은 뭐예요? 조직이 구성원한테 해야 되는 의무를 다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에 결정된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이따 또 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마음속에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 계약 위반 인식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농도가 강한지 이런 것들을 리더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과거에는요, 리더가 위에서 군림했어요. 요즘은요,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죠. 앞으로는요, 구성원이 중심이 돼서 옆에서 이끌어야 됩니다. 자, 문제 해결 어떻게 하나 볼까요? 과거에는요, 카리스마로 승부를 봤죠. 요즘은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근무 시간 지켜야 되고요. 빌딩에 불 꺼지면 노트북 들고 가서 팀장님 일해야 됩니다. 그죠? 앞으로는요, 집단적으로 일해야 돼요. 네. 태도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요, 카리스마에 기반한 독선이었어요. 가능했죠. 리더가 제일 많이 알았고, 전문성이 높았고, 나만큼 자신있게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은요, 소신 있게 일해야 됩니다. 소신 없이 일하는 사람, 리더들, 구성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옆에서 이끄는 리더는요, 소통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째는 경쟁력입니다. 위에 있는 리더의 경쟁력은요, 자신감이었어요. 카리스마와 독선을 만들 수 있었던 자신감. 앞에 있는 리더는요, 헌신입니다. 솔선수범하고요, 소신에 근거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였어요. 모범을 보이는 거죠. 정답 아닙니다. 이러다가 리더들 다 죽어나갑니다. 앞으로는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은요, 위에 있는 리더는요, 권위에 의한 영향력이었어요. 파워, 어서리티, 납작, 구성원들이 무릎 꿇었죠. 요즘은 택도 없어요.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 자, 좀 있으면 이 더위도 끝나고 이제 가을 시원한 바람 불면 여러분들도 골치 아파지죠. 성과에 대해서 면담도 하셔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자주 면담하시니까 좀 그 부담이 좀 적어지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러신가요? 설득? No, no, no. 설득은요. 윈윈 게임입니까? 윈 루즈 게임입니까? 팀장님이 원원원 들어가서요. 잘 설득하고 나왔어요. 기분 좋게. 아이고 후련하다. 한 명 면담 끝냈네. 하지만 그 안에 이 팀장님한테 설득을 당한 직원은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씨, 좀 더 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증거를 더 가져와가지고 내 걸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팀장님은 윈 했지만 설득 당한 직원은 루즈 한 겁니다. 윈윈이 좋습니까? 윈 루즈가 좋습니까? 설명 필요 없죠?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은 영어로 뭐 엠퍼시, 더 나아가서 뭐 컴패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들 요즘 신경 많이 쓰고 계신 것들이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구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것의 근본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구성원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경험치들이 쌓여져 있는지, 현재 그 뜨뜻미지근하고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뜨끈뜨끈하게 일하지 않는 그것이 그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구체적으로 친근하게 진중하게 살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힘주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보시는 장표죠? 네. 왼쪽에 기존의 어떤 그 기계적인 조직에서 오른쪽에 유기적인 조직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죠? 왜? 환경 변화가 심하니까 이러한 조직들도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이대로 가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조직 체계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유연한 조직을 운영해야지만이 그런 특정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창의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언제 리더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혁신 조직에 요구되는 역량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 리더 것만 본다면 이런 거죠. 리더 역시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네. 그것의 핵심은 뭔가? 내가 맡은 조직에서 혁신을 계속 강화하고 직원들의 협력을 촉진하고 부서 간의 협력도 촉진하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지금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요. 그럼 요즘 같은 이런 복잡하고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리더한테 요구되는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장표는 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 2, 5천 년의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NLP, 그죠? NLP라고 하는 곳에서 제시하는 인간의 의식의 수준입니다. 5가지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 수준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성숙합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적의 행동들을 우리가 해서 선택하게 되고요. 그런 행동셋들이 모이면 능력이 되고요. 그런 능력들이 모이고 집대성되면 특정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은 그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성숙해온 정체성이라면 이제 리더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의 에너지를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체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즉 정체성이 새롭게 확립이 되면 그것에 필요한 신념과 가치관을 챙길 수 있게 되고 그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고 그 능력이 행동으로 발휘됨으로써 성과를 나타내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수 있죠. 결국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매 순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의 키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단위 조직의 팀장이라면 여기 빨간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 삼각형은 내가 맡고 있는 조직이고 이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성과가 내가 맡고 있는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성과죠. 옆에 다른 팀장, 다른 부서장들이 있을 거고 그들을 맡은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성과들을 다 합쳐서 내 상위 조직의 성과가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나의 역할은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내 단위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것이 내 상위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얼라인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나의 역할을 조직 내에서 확고히 하는 것, 그리고 가끔 힘들 때, 또 혼란이 있을 때 지금은 정체성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의성과 혁신. 자, 누가 합니까? 혁신은 누가 하죠? 주체가? 창의성 누구한테 나와요? 구성원한테 나옵니다. 누가 실행합니까? 구성원이 실행하죠. 결국 조직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게 팀장님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팀장님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그 리더십 발휘할 때 정말 직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챙겨보는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쩌면 최근에 팀장이 되신 분들 아니면 리더 역할을 최근에 맡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메타포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팀원일 때요. 팀원일 때 뭐 상위 5%, 10% 안에 들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셨을 거예요. 리더가 딱 돼서 팔로우를 딱 보면 어때요? 다 마음에 드시나요? 괜히 마음에 안 들죠. 10등 중에 1등 했던 사람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아래 보면 9명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더가 되신 팀장님의 성과는 팀장님의 승승장구하시려면 지금 맡고 있는 그 10분의 구성원, 마음에 안 드는 성에 안 차는 9명의 구성원 포함해서 10명의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일종의 상전이 역전된 거죠. 리더 관리는 뭐다? 그래서 혁신 계속 해야 되는데요. 리더 스스로 한다기보다는 구성원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르면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 과거처럼 카리스마 안 돼요. 솔선수범 헌신 안 돼요. 결국 직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카리스마 솔선수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강박에서 벗어나서 책임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강박에서 벗어나고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책임과 권한을 넘겨주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서로 협업하는 게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혁신을 계속하는 것이 리더도 살 길이고 구성원과 조직이 살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뷰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AX 지나서 요즘 DX라고 그래요. 자, DX가 중요합니까? AX가 중요합니까? AX가 DX를 포함하나요? DX가 AX를 포함하나요?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봅니다. 기술의 변화는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지만 리더십 맥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은 어떠신가요? 워낙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워런 베니스나 피터 드러커 이런 분들이 이미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즘 기업 경영은
클래식보다는 재즈다. 뭐죠? 즉흥 연주예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팀장 구성원 각자 자기 일을 계획한 대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조직 운영, 성과 내는 거 계획한 대로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오류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주변을 청소할 때도요. 청소가 끝나는 순간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계획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예지처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 중요하죠. 하지만 실시간으로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하는 기업이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이것 때문에 나온 말이 민첩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뭐 제 세 번째 강의의 메인 주제가 민첩한 협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요. 조직이 이렇게 요즘 환경 변화에 맞게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민첩한 조직이 되려면 그 시작점은요. 구성원들이 그러한 정보, 현장, 즉 고객이 있는 곳을 현장으로 한다면 그 현장의 정보, 또 구성원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즉각 조직 내부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그 인풋이 있어야 그걸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죠. 인풋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조직들이요. 우리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이미 말했지만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들? 겉으로 우리 조직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보죠. 조직 침묵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니다. 이 두 분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대략 연세가 짐작이 되네요. 1966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Silence, Sound of Silence.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다는 게 기억나시나요?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여서 들으면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제가 일부러 동영상을 뺐습니다만 그때 이미 그죠? 이렇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60년 전에 이런 대중가요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조직 잘 보십시오. 조직에서 토킹은 많은데 실제 스피킹이 있는 건지, 내가 히어링은 하는 건지, 리스닝을 하는 건지, 의견들이 정말로 공유되고 있는 건지, 어쩌면 조직 내 침묵이 이렇게 암처럼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직 침묵의 원인은 뭘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전부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리더가 잘 못하면, 좀 더 브로드하게 말씀드리면, 즉 리더로 인하여 리더십 때문에 직원들이 체념적이거나 또는 방어적인 침묵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내 연구 결과입니다. 이러한 침묵은요,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이렇게 냉소 또는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부추기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래쪽은요, 우리가 방어적 침묵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위에 쪽은 체념적인 침묵이라고 하죠.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사례는 다 뺐는데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배기가스 조약 사건 아시죠? 기준 다 맞춰? 이런 거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선배가 후배한테 1,000원 주면서, 그죠? 이거 다 사오고 나머지는 너 빵 사 먹어라. 직원들은 어때요? 원하는 명령하면 되지만 직원들은 월급쟁이에요. 안 잘리려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런 굉장한 일이 있었죠. 요즘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죠. 독삼사 중에 하나 지금 배터리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죠. 결과를 잘 지켜보시자고요.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사이사이에. 저는 이제 조직심리학과 리더십 관점에서요, 분명히 이와 비슷한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방 결론은 안 나겠지만 이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결국 리더가 직원들의 입을 닫게 만든다 라고 하는 데이터죠. 이거는요, 이 영리해진다는 거, 굳이 영어로 말하면 스마트해지는 겁니다. 좀 제 어떤 불손한 의도는 없어요. 자, 옆에 직원이 있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팔로우들 계시면 야, 일로 와, 한번 같이 보자. 너 진짜 일해? 네, 맞아요. 알잖아요, 팀장님. 그러면 참 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왜? 52시간만 일하면 돼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 봐서 몰입합니다.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 크게 성공은 못하더라도 잘리면 안 되니까. 내가 마음 먹고 떠날 때까지는 찍히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조직 침묵의 유형을 진단하는 진단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공개 교육 때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침묵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나누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연구되고 실무적으로 설명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침묵을 구분하는 그 가장 큰 기준은 뭔가 하면 동기예요. 어떠한 마음, 어떠한 동기 때문에 침묵하는가, 이런 얘기죠. 제일 위에 있는 친사회적 침묵은 좋은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리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하지 않는 거. 아래 있는 두 개는요, 방어적 침묵과 친사회적 침묵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인데도 안 하는 거. 자포자기 상태에서 해봐야 소용이 있겠냐, 그래도 안 하는 거. 그래서 설명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뒤에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침묵,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침묵, 방어적 침묵, 의지가 없고
힘이 없어서 입을 닫는 거, 방어적 침묵이죠. 이 방어적 침묵은 비관적인 정서 그리고 체념적인 생각 때문에 한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몇 년 전에 국내 연구에 이런 게 밝혀졌어요. 이러한 체념적 침묵,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학습된 무기력에서 온다. 즉 무기력은 학습되는 거다. 그것이 구성원들이 체념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침묵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효능 기반, 즉 내가 뭐를 할 수가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에이 그만해, 됐어, 안 할래. 또 하나는 뭐예요? 해봤거든, 과거에 많이 해봤어, 안 되던데. 조직을 바꾸려고 여기 제안도 해봤고, 좋은 리더가 와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안도 많이 했어, 의견도 많이 줬어, 결국 안 되던데, 나만 힘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게 또 돌고 돌면 악순환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체념에 빠지게 된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습된 무기력,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학습이 뭐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조직에서. 제가 늘 강조드려요. 직원들이 좀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뜨뜻미지근하다. 원인이 있어요. 조직 그 구성원들이 어제부터 일한 거 아니잖아요. 팀장님하고 어저께부터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조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시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결과치가 쌓이고 쌓인 겁니다. 이러한 침묵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 전염됩니다. 침묵은 전염돼요. 전염되면요, 조직 내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조직의 문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침묵의 심각성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요즘 어떤 리더십이 좀 핫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가 봤더니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에서 좀 벗어나고 구성원들과 함께 협업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리더십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또 공개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리더십의 역할을 분산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함께 쉐어한다는 거예요. 혼자 다 떠안지 않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공식적인 리더는 내가 팀장으로 발령받은 내가 팀장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들 중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포멀하게 우리가 내가 팀장이지만 파트장들을 둬서 운영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 리더십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파트장은 2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또 하나의 구성원들한테 실제 일할 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면서 또는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함으로써 일정 부분 권한을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요즘 리더들의 어떤 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위나 앞이 아니고 옆에서 이끄는 리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과 리더가 협업해야 된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파트너로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 이유는 구성원들이 해당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것이 참여적 리더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유형별로 조직 침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공개교육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엑기스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죠.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방어적 침묵을 어떻게 그야말로 포개기 할 거냐, 그 다음으로 체념적 침묵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침묵에서 벗어나서 발언하게 할 거냐까지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개교육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이 발언을 몰입으로 이끄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방어적 침묵과 체념적 침묵에 대한 해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하는 거죠. 자, 먼저 방어적 침묵입니다. 한마디로 리더에 대한 방패를 내리고 목표를 향한 창을 들게 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실제 팀장님들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누가 판단해야 되죠? 구성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리더십은 구성원이 판단해요. 실제 이런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즘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정성, 투명성 굉장히 중요해요. 팀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 중에서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힘줘서 강조하고 싶어요. 진정성, 내 속에 있는 나를 그대로 꺼내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인 거죠. 내 스타일, 나의 선호,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늘 일관되게 상황에 대응하겠다, 팔로우들을 대응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있는 올곧이 변하지 않는 진정성은 바로 내가 구성원과 함께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잘 만들어냄으로써 나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고 조직도 계속해서 발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성의 요체라고 보고,
그것을 가기 위한 일상에서의 리더십 행동들은 개별 리더십 상황이 요구하는 리더십 행동을 꺼내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은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니고 필요한 상황에서 리더인 나한테 요구되는 그 무엇을 그때그때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쟁에서요, 칼이 필요하면 칼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총이 필요하면 총을 쏠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적한테는 표창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힘들 때는요, 36개의 주력량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칼잡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칼만 쓸게. 이러한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죠. 자, 리더의 진정성,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요, 방어적 침묵을 깨뜨리기 위한 두 번째, 리더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영어로는 fallibility.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요. 부담스럽죠. 모양 빠지게 리더가 이럴 수 있나?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더가 실제로, 이것도 장난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진실되게 모르는 거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직원들이 그제야 리더를 믿고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구성원들도 실제 하고 싶은 조직이 필요한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된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 실험의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리더십으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리더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난 리더니까 직원들보다 뭐 모든 걸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좀 삐까뻔쩍하게 좀 멋있어야 직원들이 나를 따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은 나를 따르지 않을 거야. 라는 가진 자의 착각에 리더들이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계속해서 낮추고 더 낮추면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것처럼 에헴 하는 리더 요즘 주변에 없으시잖아요. 지금 팀장님의 리더분이 그럴지 몰라도 지금 팔로워분들은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팀장들의 마음은 압니다만 그건 착각일 수 있다.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나를 낮추고 내가 모르는 거 모르다고 솔직히 말하고,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팀을 잘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파트너가 되어다오 라고 다가가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마음 놓고 이렇게 고개를 부릴 수 있도록, 행여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 안전한 그물망이 있어서 충분히 기량을 닦고 갈고 닦는데 직원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 그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인 것이죠. 구글의 연구 결과에 나왔던 어떤 그런 제안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오히려 이 슬라이드가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팔로우 쪽이 있잖아요. 지금도 팔로우시잖아요. 지금 뭐 중간 관리자지만 윗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본부장이 주재하는, 주관하는 조직에 여러분들 중간 관리자로서 동료 팀장들, 동료 리더들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팔로우였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디어 회의든 무슨 일반적인 회의든지 간에 사람들이 말을 할까 말까? 기가 막히게 계산기를 돌려요. 우리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판단하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클까? 아니면 비용이 클까?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야지만 아이디어든 소신이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미 신입사원 1년 차부터 지금 10여 년, 20년 조직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학습돼 있어요. 0.5초 만에 결판이 나죠. 어떤 데는 회의 들어갈 때 이미 딱 생각하고 들어가시죠. 이 회의는 입을 닫아야겠다. 직원들은 안 그럴까요? 심리적 안정감이 이 참여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어떻게 높아지는지 제가 다 연구했던 거 말씀 한번 참고로 드리고요. 정리합니다. 개방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구성원들이 방어적 침묵을 누구려뜨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주관적인 제안입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에 팀장님들의 지혜를 얹혀서 심리적 안정감을 높임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정말 쓸데있는 필요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다음 체력 침묵이에요. 네, 이 부분은요. 그림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죠? 실제는 이게 이제 쇳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말뚝이었어요, 그죠? 네. 어린 코끼리가 본인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말뚝에 박혀 있을 때는 꼼짝 못하죠. 근데 충분히 성장해서도 어렸을 때 꼼짝할 수 없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이 학습돼서 꼼짝없이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는 체험적 침묵을 만들게 하고요. 도대체 참여적 리더십과 의사결정이 어떻게
축소된 무기력을 낮춤으로써 체념적 침묵을 완화할 수 있는지 제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체념적 침묵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한테 힘을 줘야 돼요. 이 진흙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코끼리들이 우리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늘어져 있고 힘도 없어요. 나가려고 해봤는데 나가지지가 않더군요. 체념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될까요? 지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지시가 필요할 땐 정확히 지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나는 늘 지시하는 사람이 늘 그렇게 배웠고 그게 맞는 거야. 직원들 지시 빨리빨리 해주는 걸 원하잖아. 이렇게 일관되게 상황과 무관한 일관성을 보이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제안입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계획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A와 B 의사의 생각을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이에요.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의사 B는요. 환자가 직접 정하게 하지요. 우리가 의사 A의 말, 이 답,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가까운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야 조금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현상이 바뀔 테니까요. 리더로 추정을 해볼까요? 과연 어떤 스타일의 리더가 직원들의 마음에 힘을 줄 것인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과정을 공유하는 겁니다. 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알면 좋은, 알아야 되는, 꼭 알면 안 되는 것만 빼고 그죠? 네. 최대한 일의 진행 과정을 공유해 주는 것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관점의 변화와 일에 대한 책임감, 또 일에 대한 주인의식, 즉 메스터리 오브 워크라고 하죠. 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키울 수 있는지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요.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유한 킴벌리 등등 요즘 타운홀 미팅이라고 많이 하시죠.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유해 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가 더 중요하죠? 요즘 타운홀 미팅 그 결과를 보십시오. 구성원들이 그것을 얼마나 수긍하고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너도 남도 하니까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통해서 직원들이 마음속에 회사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주인 대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타운홀 미팅은 시간 낭비라고 저는 보여지죠. CEO가 하는 타운홀 미팅, 우리 일상 리더가 하는 어떤 미팅들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시죠.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마음의 힘, 마음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게 할 거냐에 대한 우리 국내 연구 결과,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참여적 리더십과 의사결정, 지금 또 힘주어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제 연구 결과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마음의 힘을 높임으로써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죠. 자, 체념적 침묵에 대한 결과 세 가지 또 정돈해 보죠. 첫 번째, 제안을 요구하고요. 과정을 공유하고 결과를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제안입니다.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아하, 일하는데 나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나의 유능성, 유능감이 좀 향상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체념적 침묵의 원인, 첫 번째 원인 뭐라고요? 힘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 이거를 맞춰주자는 얘기입니다. 키워주자는 거죠. 그래야 직원들이 비로소 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지만 내가 저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통제력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운명이 아니고 나가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권, 그런 통제력과 선택권을 확보함으로써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가지 방어적 침묵과 체념적 침묵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이제 우리 본 공개 과정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렵사리 이렇게 한두 명 정말 쓸데있는 조직에 필요한 발언을 시작하는 상황이 막 시작될 때 이때 이것을 우리 리더가 잘 다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또다시 과거에 그 체념에 빠지게 만들었던 부정적인 학습을 다시 또 강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구성원이 리더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를 관리하고 함께 결정하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공개 과정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방어적 침묵에 대해서 우리 리더분들은요. 개방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안전감을 형성을 시키시고 무기력의 늪에서 구할 수 있는 힘과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자율성과 유능성을 만들어 주시고 발언이 나왔을 때 신뢰를 더 쌓음으로써 관계성을 높임으로써 지금까지 그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힘든 경험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직원들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행동 변화, 태도 변화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이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심리적 계약,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주관적 기대가 얼마만큼 충족되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에 기대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리더인 나 스스로한테 한번 비춰보면 뭐 다 당연한 얘기죠. 아주 일상에서 운동하는 거, 건강하게 좀 더 내 좀 생활을 바꿔보는 거 안 되는 것처럼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팔로우들이 리더를 볼 때는 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리더십 어디 교육을 받고 와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크닉으로 방법으로 기술로 접근하는 리더십 백전백패입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렸고요.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오신 어떤 해주신 말씀들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네.